이번 세트 가보겠습니다. 여기 사실 이제 중요한 개념은 그 중간에 나오는 그 삶에 대한 평가. 이게 이제 앞에 나오는 전통적인 형 이상학, 소크라테스부터 말하는 요거하고 이제 니체 철학, 요거 비교하는 게 사실 중점이고요. 앞에 지문과 거의 비슷한 측면으로 읽으시면 되고, 뒤에 이제 그 아군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뭐 우리가 쉽게 아는 경쟁이라고 이제 서술도 해놨잖아, 그렇지? 뭐 쉽게 판단할 만한 거죠. 여기 주의할 만한 건 이 아군을 읽을 때 핵심은 요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경쟁이라고 하면 남들을 싸워서 이기는 건데, 여기 목적이 뭐냐면 자신의 성장이 궁극적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예찬이하고 이제 뭐 싸웠어. 그러니까 경쟁을 했어, 그치? 공부로 경쟁을 한 거야. 근데 예찬이가 항상 이제 점수가 잘 나오고 내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저 새끼를 이겨야겠다. 죽여버렸어. 그러면 아군을 실행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내가 승패를 통해서 승을 취하긴 했지만, 이기긴 했지만, 목적이 이제 자신의 성장이고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 더 상승하기 위함이니까 남을 이제 굴복시키면 안 되는 거죠. 뒤에 나오지만 이제 경쟁자를 제압하는 것, 요거는 이제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봅시다. 5문단까지 번호 매겨주시고 1문단부터 가볼게요. 자, 소크라테스 이후에 전통 형 이상학, 이게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 형 이상학이라는 게 정확히는 뭐예요? 형 이상학의 반대가 뭐야? 형 이상학이 뭔지는 알아? 형 이하학이라고 있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잘 안 말하는데, 형 이상학이라는 건 그 형태를 이미 넘어서는, 그러니까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걸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관념적인 것, 추상적인 것, 이런 요소를 말할 때 보통 형 이상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가봅시다. 현실 세계를 불완전하고 거짓된 세계로 간주한다 돼 있으니까 앞에 이제 범주가 지금 소크라테스 위의 전통 형 이상학이잖아요. 딱 전통 형 이상학 체크해 주시고, 현실 세계를 불완전하고 거짓된 세계로 간주한다. 푸른 색깔 현감이 한번 쳐볼까요? 네. 현실을 좀 부정적으로 보나 봅니다. 그렇죠? 이걸 불완전하다. 그리고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보나 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편적 진리로 이루어진 현실 너머의 세계를 참된 세계라고 얘기했다. 이게 현감에 쳐봅시다. 일반 현감패. 이게 사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지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미의 본질에 대한 탐구하면서 플라톤 얘기 나왔잖아요. 그 플라톤이 현상계와 이데아계 이렇게 두 개로 나눴잖아. 그치? 현상계는 이데아계를 본뜬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잖아. 사실 그것과 관련돼 있는 거죠. 전통 철학, 서구 전통 철학과 관련된 지문들은 계속 읽다 보면 비슷한 말이 계속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 나중에 뭐 아도르노 관련된 지문들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나서 히틀러의 그 유럽 침공, 그 다음에 유대인 학살, 요거에 대한 반성적 성찰, 사유가 나오는 철학들이 쭉 나오는데 거의 비슷하게 많이 등장하고 많은 지문들에서 활용됩니다. 제가 독서는 사실 비문학은 읽어내는 게 관건이긴 하지만, 여러분 고3 되셨을 때 고등학교 1학년은 뭐 자취하고서라도 고등학교 2학년, 고3 기출들은 최대한 많이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 기출 안에 있는 개념들도 일종의 수능 시험 범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편합니다. 그것들을 조금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고 다른 개념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방식이고, 그러니까 안 좋은 방식은 무슨 철학책을 사든지 무슨 경제에 무슨 서적을 사가지고 공부하는 것. 이게 잘못된 거거든. 요즘엔 요 말이 좀 들어갔는데 2022년 수학능력 시험, 그러니까 2021년도에 치러진 시험이죠. 그걸 치고 나서 대치동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배경 지식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이 됐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여러분 나중에 예전에 풀어봤겠지만 그 브레튼 우즈 체제, 환율과 관련된 지문이 나오면서 아이들이 환율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지문에 있습니다. 있는데 환율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서 지문을 손도 못 댔거든요. 예를 들어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거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금액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1달러당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예를 1,500원이다. 1달러당 2,000원 올라가면 환율이 올라간다 이럽니다.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그럼 사실상 1달러 살려면 우리가 2,000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내려간다. 그래서 이게 평가절하와 관련돼서 지문이 구성됐는데, 사실 지문의 환율은 화폐의 교환 비율이다라고 하고 추론해서 풀 수 있는 지문들을 줬음에도 아이들이 이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고 수능 끝나자마자 재수생들이 막 넘쳐났거든. 그 당시 수능 1등급 컷이
추정컨대 원래 수능 원점수 컷은 제대로 공개가 안 되니까 한 82, 3 정도 됐습니다. 엄매 기준. 이게 한 세트 날려도 1등급 되는 그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재작년이죠. 예. 인강도 마찬가지고 대치동도 마찬가지고 강남 일대 다 어떤 강의가 깔렸냐면 무슨 배경 지식 이런 걸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 설명 이렇게 쭉 있어요. 웹페이지 보면 법 지문이 나오 있으면 법의 개념을 쭉 설명해주고 무슨 뭐 과학적 설명해주고 무슨 정치적인 거 어젠다 설명해주고 무슨 철학도 옛날 전통 철학부터 현대 철학부터 쭉 설명해주는 그런 강의. 그러니까 내신용으로 그냥 지식을 좀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강의가 많이 깔렸는데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이제 정부에서 작년부터 이제 어려운 문제 내지 마라. 비문학 독서 어렵다. 과학기술 어려운 거 내지 마라. 라고 하면서 문학적으로 이제 힘의 기울기가 힘이 좀 전달이 되면서 비문학이 좀 쉬워졌다. 평이해졌다. 그러면서 이런 게 좀 사라졌고요.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원래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서적을 사서 읽는 건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고 공부를 위해서 지식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건 시험에서 못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지식이 연결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근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고2 기출이나 아니면 고3 평가원 기출에서 나오는 개념들 잘 살펴보시면요. 한 10개년 기출만 살펴보셔도 비슷한 주제가 반복돼서 나와요. 평가원에 아도르노가 나왔거든요. 그 전에 이미 2000년대, 그러니까 2022년, 2021년, 2020년, 19년부터 고1, 2 학평 지문들을 보시면 아도르노 관련 지문들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게 비슷하게 건드릴 수밖에 없어. 왜냐면 너희들이 공통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것들,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막 엄청 심오한 철학을 다룰 수 없거든. 그래서 거의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기출에 나오는 것들은 지문을 다시 복습하시면서도 좀 같이 좀 많이 더 이해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 이고요. 제가 이제 방학 때도 그랬고, 요거 이제 중간고사 전에도 이제 경제 지문들을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경제 지문도 처음에 보면 엄청 어려운데 계속 보다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 조금 다르지만 뭐 수요 공급 나왔다 했을 때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사실상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걸 기출 공부하실 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 얘기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고3 되셨을 때 이런 새로운 지문들이 평가원이나 뭐 학평에 출제가 됐을 때 요거 그때 봤던 그 지문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네. 여기 생각날 정도가 되면 뭐 기출 공부 좀 많이 했다. 이렇게 이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요. 뭐 언제까지 잘 거예요? 승재 한강 탐사하면서도 계속 잘 알겠지? 자, 일단 가봅시다. 어쨌든 보편적 진리로 이루어져 있다. 현실 너머의 세계를 참된 세계로 봤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 이제 뒤에 1문단부터 쭉 서술이 되는데 같이 정보를 좀 연결시킬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구분을 해놓는 거 현실은 안 좋은 것, 불완전하고 거짓인 것. 현실 너머니까 현실 밖에 있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 이제 보편적 진리, 참이라고 봤는데 뒤에 문장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삶의 목적이 현실 너머에 있는, 또 나오지, 그렇지? 현실 너머에 있는 뭐 초월적 가치 추구다. 여기서 초월적 가치 추구라는 새로운 정보가 나온 것 같지만 이게 사실 뭐야? 이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진리, 참, 요거와 연결되는 거고요. 이 초월적인 가치 추구에 있다고 보았으며 이성적 사유를 통해 이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도구로서는 이성을 썼다. 이런 겁니다. 이것은 삶의 외부에 있는 절대적 가치, 또 나오죠. 봐봐. 삶의 외부라고 사실 서술하긴 했지만 이 뒤에 뭐라고 나와요? 절대적 가치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거 표현이 바뀌지만 사실 매한가지다. 그럼 삶의 외부라는 것도 사실은 뭐야? 이겁니다. 현실 넘어. 그럼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현실이란 것 곧 뭐야 이제? 그냥 삶이라고 이해해도 되겠다. 우리 현실적 삶을 얘기하는 걸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사고 속에, 머릿속에서 이제 오케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현실. 요거 넘어, 오케이, 그럼 현실이 아닌 거 현실 넘어. 현실 삶을 지금 얘는 안 좋게 봤고 현실 넘어 있는 것들을 좋게 봤다. 이런 거죠. 그렇죠? 자, 그는 계속 이것은 삶의 외부에 있는 절대적 가치를 토대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유방식이었는데 그럼 봐봐. 삶의 의미를 삶 속에서 찾는 거야? 삶 외부에서 찾는 거야? 삶 외부에서 찾는 겁니다. 그 좀 주목할 건 또 뭐냐면 여기 보편적이다. 이 단어들을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보편적이라고 하면 사실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초월적이다라는 건 이걸 넘어선 건데 밑에가 좀 더 정확하죠. 절대적인 가치다. 그럼 봐봐. 절대적이다, 절대성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뭘 좀 떠올려 주시면 좋냐면 그 절대적인 것의 반대를 떠올려 주시면 좋아요. 절대적인 반대가 뭐야?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상대적인 걸 좀 풀어봅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상대적이란 말을 좀 쉽게 풀어내면 뭐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다. 이게 원래 상대주의적인 거죠. 그래서 절대적 가치라는 게 나오면 반대급부의 상대적 가치, 케이스에 대한 가치가 있을 거다. 개별 사례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겠다. 이걸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걸 바로바로 연상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읽어나가는 과정이고요. 계속 갑시다.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의 이런 점에 반기를 든 철학자가 니체라고 돼 있으니까 딱 봐도 뭐야? 요렇게 갈라지는 거겠죠. 그렇죠? 전통형 이상학이 요렇게 존재하고 여기에 반기를 든 게 니체다. 이렇게 대립되는 주장이 나올 겁니다. 자, 이 문단. 니체에 따르면 삶을 둘러싼 가치들의 근원이며 가치평가의 출발점입니다. 현관표 쳐보세요. 자, 바로 뭐라냐면 삶이라고 하고 삶이 가치들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치평가의 출발점이래. 이걸 요약하면 좀 단순화시킨 뭐야? 요게 뭐야? 요거 자체가 그냥 기준이다. 가치평가의 기준이다. 라는 건데 삶이란 걸 앞에서 땡겨와 보시면 1문단에 언급했던 현실과도 비슷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얘들은 뭐야? 현실 넘어가 졸라 중요했는데 니체는 삶, 다시 말하면 현실이 중요하다고 보는구나. 여기까지 이제 좀 구분화시킬 수 있죠. 그렇죠? 계속. 그리고 가치는 삶의 유용한가, 즉 그것이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결국 뭐냐면 이 가치라는 것도 뭐야? 삶의 유용한가. 이 현실적인 어떤 요소와 관련시켜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구나. 여기까지 끌고 오시면 되고요. 그런데 전통형 이상학은 갑자기 뭘 얘기해요? 이전에 말했던 전통형 이상학을 끌고 옵니다. 비교하셔야 돼요. 푸른 색깔 현관펜 꺼내보시고 뒤에 좀 쳐보면서 가보겠습니다. 비교해볼게요.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고 딱 쳐보세요.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도덕적 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뒤에 뭐라고 서술해? 절대적 가치야. 봐.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 어디다 갖다 붙여야 돼 이거? 이거잖아, 그치? 아까 얘기했던 요거랑 똑같은 거죠, 그치? 똑같은 얘기하는 거 지금 전통형 이상하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럼 도덕적 선이라는 건 절대적 가치인데 그럼 똑같이 뭐? 삶의 외부에 존재하는 뭔가 그런 가치인가 보다. 이렇게 끌고 오셔야 되고요. 계속 이걸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고 이에 따라 개별적 삶을 재단하려 하였다. 뒤에도 현관을 줘봅시다. 이에 따라 개별적 삶을 재단하려고 하였다. 자, 뭐가 눈에 띄어야 돼? 뭐가 눈에 띄어야 돼? 개별적 삶이야. 개별적 삶을 재단하려고 했다. 뭘 통해서? 뭐를 기준으로? 절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바로 대비되지, 그치? 개별적 삶이라는 건 각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각각 개인의 삶인데 이거를 절대적 가치로 그냥 딱 때려버리려고 했다. 이거네요, 그치? 계속. 이에 따르면 삶의 본능적 욕망은 억압되어야 되는 것이다. 거기 푸른 색깔 하면 또 삶의 본능적 욕망은 억압되어야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다시 말하면 현실적인 욕망은 억압되어야 되는 거니까 뭐야? 안 좋은 것.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죠? 현실적 삶은 개선되어야 되는 부정적인 것이다. 거기도 푸른 색깔 한번 쳐보시면 현실적 삶을 뭐라고 봤다는 거야? 부정적. 이건 뭐예요? 여기 나오는 거 똑같이 가져온 거죠, 이거. 그렇죠? 현실적 삶은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밑에도 보시면 결국 현실적 삶 자체도 무의미한 것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뒤에 앞에 보시면 뭐 도덕적 선에 부합하지 않는, 바꿔 말하면 절대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무가치한 현실적 욕구. 여기도 푸른 색깔 현관펜. 그럼 현실적 욕구는 뭐야? 무가치한 것이다. 이런 것도 싹 다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라고 봤답니다. 잠깐 기억해 보시면 니체 뭐라 그랬어요? 삶 자체가 뭐야? 가치다. 가치들의 근원이다라고 했잖아. 얘들은 무가치하다. 계속 머릿속에서 이렇게 비교 대조하면서 읽어 나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밑에 그래서 현실적인 삶 자체도 결국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뒤에 니체는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할, 여기 중요한 색깔 한번 줘봅시다. 니체는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할 삶을 초월적 가치 실현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전도된 사유방식에 전적으로 반대하였다. 그럼 얘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삶 자체가 뭐다? 목적이다. 쟤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기 위한 어떤 절대적 가치가 있다고 봤고 얘는 삶 자체가 목적이다. 현실 자체가 목적이다. 이렇게 보나봅니다. 자, 3문단 갑니다. 니체는 전통형 이상학의 도덕적 가치를 쫓으며 노예로 살아가는 대신
각자가 주인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대신이니까 앞에 가로놓고 봅시다. 전통부터 대신. 또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주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근데 전통 형 이상학에서 말한 것처럼 뭐야? 노예로 살지 말고 이렇게 대조되는 거고요. 각자가 주인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간다. 그럼 봐. 이런 거야. 각자라고 했으니까 앞에 뭘 떠올려야 돼? 개별적 삶. 각각 개별적 삶에 뭐다? 주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노예라는 건 뭘 따라가는 거니까 뭐야? 우리 삶의 밖에 있는 어떤 절대적 가치를 따라가는 것. 이걸 얘기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뒤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넘어서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 자, 끊임없이부터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 묶어보시면 요게 곧 뭐다? 뒤에 동그라미 봅시다. 힘의 의지입니다. 힘의 의지가 필요하다.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뭘 더 넘어서고 뭘 더 높이 나아가려는 욕망이랍니다. 욕망이니까 아까 보시면 여기랑 또 연결될 수 있죠. 원래 형 이상학에서는 이런 것도 다 뭐야? 억압해야 되고 필요하지 않다고 봤는데 얘는 오히려 이런 욕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의 힘과 능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발휘하고자 하는 거다. 오케이. 그런 의지이기도 하다. 하나의 힘의 의지가 다른 힘의 의지를 이겨도 또 다른 힘의 의지가 수시로 나타나므로 이것은 창조와 생산이 무한히 이루어지게 하는 의지다. 결국 결과값은 뭐냐면 창조와 생산이 무한히 일어난답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겠죠. 야, 내가 이거 지금 점수가 50점인데 다음에는 이것보다 좀 더 높여서 60점을 받겠어. 라고 그 의지가 나타나서 60점을 받으면 자, 60점 받았으니까 이제 다음엔 70점이야. 요렇게 이제 의지가 자꾸 생겨난다는 거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내가 한 단계 올라서도 그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하는 욕망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뭐야? 창조와 생산이 계속 생겨난다. 요런 거겠죠. 그렇죠? 그럼 밑에 보시면 힘의 의지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한답니다. 잘 보시면 요 의지가 일종의 뭐야? 욕망이지. 그치? 봐. 여기서 뭐 한다 그랬어요? 억압한다 그랬는데 이 새끼 뭐래요? 지금 수용한답니다. 계속 뇌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돼. 아, 제가 억압한다 그랬는데 얘 수용이구나. 수용. 받아들이는 거구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서 뭐야? 자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까지 창조할 수 있다. 새로운 가치도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렇죠? 더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 힘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3문단. 니체에 따르면 삶을 긍정하고 상승시키고자 하는 강자들은 오케이, 강자들은 이제 이런 거 이제 충분히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삶의 유용한 가치들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각각의 삶이 자신의 상승을 위해 힘의 의지를 중심으로 경합하기도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뭐다? 아곤이다. 아곤 동그라미 쳐보시면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 경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쟁 밑줄 쳐보시고 아곤이 곧 뭐예요? 경쟁입니다. 경쟁으로 바꿔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자신과 동등하거나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으로 자신이 가진 힘의 크기를 확인하고 더 상승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뒤 밑줄 쳐보시면 되겠죠. 이걸 위해서 필요하답니다. 자신이 가진 힘의 크기 확인하고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 포커스를 잘 두셔야 되는데 계속 뭐야?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아곤의 궁극적 목적은 경쟁자의 제압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에 있다. 한번 봅시다. 결국 궁극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게 아니고 나를 뭐야? 성장시키는 데 있다. 내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를 드렸다시피 다른 사람을 뭐야? 죽이거나 제압하거나 뭐 반병신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정한 상황에서 내가 뭐야? 내 힘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경쟁이다. 아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신이 뛰어남고자 하는 강자는 자신을 자극하고 발전시키는 선의의 파트너가 된다.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 클수록, 오케이, 고통이 클수록 상대가 강하다는 뜻이며 이때 고통은 오히려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여기만 밑줄 쳐보시면 고통이라는 것이 오히려 성장의 원동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자들 사이에서도 힘의 차이에 따르는 위계는 존재한다. 그러나 이때 위계는 일방적인 계급 질서가 아니다. 뒤에 보시면 승패는 존재하지만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평가하고 좀 더 성장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서로 인정하므로 강자와 상대적 약자 간의 힘의 위계는 가로쳐봐 지배적 형태가 아니라 뒤에 형하면 칩니다. 상호 존중의 형태로 드러난다. 결국 핵심은 요거죠. 내가 나의 힘을 확인하고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치? 노력한 거고
그리고 나보다 저 사람도 똑같이 노력을 했을 거기 때문에 서로 뭐가 인정된다. 상호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게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호 존중의 형태로 드러나는 거고, 즉 니츠의 악어는 밑에 중요한 현관에 줘보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타자를 존중한다. 그럼 이거예요. 결국 포인트는 타자가 아니고 자신인데 내 삶을 긍정하고 나의 또 성장을 위해서 타자를 존중하는 거다. 포인트는 내 삶 긍정, 나의 성장, 이겁니다. 자, 5문단. 니체는 삶을 긍정한다는 것은 삶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강자를 넘어서려고 하는 의지를 옹호한 니체의 철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할 수 있는 철학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게 문제는 안 됐는데 맨 마지막 줄이 무슨 의미예요? 우리 자신의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할 수 있다. 여기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어? 우리 모두 경쟁을 하고 살아간다. 우리 모두 남보다 넘고 싶어하는 경쟁 욕구가 있다. 이런 게 전제가 돼 있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부정적인 것으로 봐버리면 이렇게 가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채영이하고 경쟁을 하는데 내가 막 얘를 이기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어. 근데 막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게 현실의 삶이 메인이 아닌데 다른 세계의 어떤 절대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나 너무 현실에 목적을 두고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기고자 노력하는 거 아니야? 이거 현실의 욕망만 너무 추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현실의 삶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니체가 오히려 뭐라 그랬어? 경쟁을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들의 근원이고 가치평가의 근원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현실과 관련돼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힘의 의지, 더 높이 가고 싶고 더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자연스럽게 수용해야 되고 이게 발전의 원동력이고 이걸 필요하기 위해서 악원도 필요하고 이 경쟁이라는 게 다른 사람을 무찌르거나 억압하는 게 아니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발전으로 나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부정적 욕망으로 가득한 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쪽으로 발전하기 위한 좋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다. 우린 잘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5번입니다. 5번 같은 문제는 좀 많이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표를 세워놨을 때 학생의 응답이 예, 아니오거든요. 그러니까 똑바로 대답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는 심플하죠. 사실은. 정답 몇 번입니까 요거? 4번입니다. 그렇죠? 왜? 사례를 들어 설명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쉬웠고요. 6번 가봅시다.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는데 1번 전통형 이상학에서는 현실 세계와 별개로 참된 세계가 존재한다. 그냥 보지도 않고 적절하네요. 그렇죠? 2번 전통형 이상학에서는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이성적 사용치 도구로서 뭘 사용했다? 이성적을 사용했다. 괜찮고 3번 니체는 무가치한 현실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태도도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어디가 틀렸어요? 첫 번째 니체는 삶을 개선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가 완전 틀렸고요. 앞에 말하는 사실 그 욕구를 충족하려는 태도 자체가 이 비판적인, 니체가 반대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 연결되어 있는 선택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다. 자, 4번. 니체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을 넘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게 힘의 의지고 사실 악운을 통해서 실현된다. 보시면 되고요. 5번. 삶에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것이 삶을 긍정하는 태도다. 그쵸? 네, 5번 적절합니다. 자, 7번 가봅시다. 7번 같은 문제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발문을 잘 보는 건데 발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니체의 입장을 고려하여 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현관문 매겨주시고 누구의 입장으로 판단하는가를 잘 보셔야 되고요. 기억의 의미를 파악한 내용이랍니다. 기억이 뭐냐면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고 이에 따라 개별적 삶을 재단하려 했다. 여기 당연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할 겁니다. 그렇죠? 네. 자, 1번부터 가볼까요? 개별적 삶을 바탕으로 절대적 가치가 지닌 유용성? 개소리고요. 니체 입장을 고려하는 거니까. 2번 개별적 삶의 절대적 가치를 개소리고요. 3번 절대적 가치에 부합하는 현실적 욕구들 연결관계 완전히 말도 안 됩니다. 그렇죠? 3번 틀렸고요. 4번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삶을 더욱 완전하게 만들 수 없다.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지.
절대적 가치도 추구하지만 거기에 뭘 더해야 돼. 이게 아니고 절대적 가치가 아닌 뭐야. 개별 삶들에서 주체의식을 가지고 주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니까 틀렸고요. 5번. 가치평가의 기준이어야 할 삶. 우리의 삶 자체가 가치평가의 기준인데 이거를 뭐야? 오히려 외부의 절대적 가치로 기준으로 평가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7번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8번 두 번 보시면 이제 보기 문제가 나오는데 8번부터 봅시다. A에 대한 것이고요. A는 뭡니까? 힘의 의지입니다. 그렇죠? 보기에 B를 비교한 것이래요. 이 쇼펜하우어도 엄청 많이 나와요. 쇼펜하우어 철학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쇼펜하우어는 사실상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게 거의 이제 핵심이라 보시면 되는데 금욕, 욕망을 인정하긴 하지만 이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맨날 하거든요. 가봅시다. 쇼펜하우어는 살고자 하는 맹목적 욕망, 즉 삶의 의지가 인간의 행위와 인식을 지배한다고 보았다.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을 느끼지만 이걸 주의해야 되는데 욕망이 충족되면 뭐야? 행복을 느끼기는 합니다. 알겠지? 근데 이게 일시적 행복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것은 금방 권태로 변하여 또 다른 욕망을 낳는다. 자, 욕망을 충족하면 잠깐 행복이 생기지만 또 다른 욕망이 생긴다. 그래서 이 의지는 결핍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적 욕망으로 가득 차서 어떤 비싼 어떤 상품을 딱 샀다 칩시다. 너무나 만족스러워. 행복감이 들어. 하지만 조금 지나면 질려. 권태로움. 그럼 또 뭐야? 또 다른 걸 사고 싶다. 결핍감에 시달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야? 행복이 충족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원히 고통을 발생시킨답니다. 그렇죠? 현관을 줘봅시다. 결국은 이 삶에 대한 의지가 고통을 발생시킨다. 요거 이제 주목하셔야 되고요. 이 의지가 격렬할수록 고통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사무 치시고 뒤에 쭉 한번만 적읍시다.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예술과 명상, 금욕을 통해서 이를 다스려야 하며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이 의지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뭘 버려야 돼? 살고자 하는 맹목적 욕망, 삶에 대한 의지. 물론 이게 무슨 자살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물질 욕망 이런 데 이제 집착하지 말라는 건데 자, 1번부터 가봅시다. 니체는 A를 창조적인 삶을 이끄는 힘의 의지였잖아. 그치? 쇼펜하우어는 B를 안정적인 삶이다. 자, 앞에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뒤에가 틀렸지. 그치? 안정적인 삶이 아니고 뭐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고통을 유발한다 그랬으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니체는 A를 더 강해지고자 하는 내적 동기. 괜찮고요. 뒤에 쇼펜하우어는 B를 더 행복해지게 만드는 외적 동기. 틀렸죠. 그렇죠? 예. 오히려 고통 발생하고요. 3번. 니체는 A를 타인의 존재와 무관한 게 아니고 야 계속 타인 얘기했잖아. 그치? 틀렸고요. 4번. 니체는 A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 뭐야? 수용한다라고 했고요. 뒤에 쇼펜하우어는 B를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이다. 그렇죠? 정답 4번입니다. 5번. 니체는 A를 최소한으로 가짐으로써 개소리고요. 자, 9번입니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보기 딱 뭐가 나오니? 올림픽 경기가 나옵니다. 뭘 떠올려줘야 돼요? 경쟁, 악원 떠올려주시고 상호 존중. 이 정도 키워드를 딱 머릿속에 갖고 보기를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기록 경기인 세모세모 종목에서 늘 1, 2위를 다투는 갑과 을의 라이벌전이 땡땡 올림픽에서 펼쳐졌다. 먼저 출전한 을이 신기록을 달성하자 관중들이 열광하였는데 이때 을은 뒤이어 출전하는 갑을 위해 관중에게 자제를 요청했다. 왜 그러겠어 이제? 상호 존중, 상대의 노력도 인정해주는 이런 이제 행위겠죠. 결국 경기는 을 1위, 갑 2위로 종료되었고 각각 은메달과 금메달을 목에 건 갑과 을은 서로에게 박수를 보냈다. 여기도 체크해보시면 서로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도 뭐겠어요? 인정해주는 거겠죠. 상호 존중. 어깨를 감싸는 채 경기장을 돌며 관중들에게 답례하였다. 자, 1번부터 갑시다. 늘 1, 2위를 다투는 갑과 을은 서로에게 끊임없이 자극을 제공하고 성장을 돕는 선의의 파트너다. 괜찮네요. 이번 땡땡 올림픽은 각자의 삶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갑과 을의 힘의 의지가 맞서 겨루는 장이다. 어디 현관을 치냐면 각자의 삶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여기 현관을 칩니다. 이게 사실 핵심이죠. 남을 이기고자 하는 목적이 뭐야? 나의 삶을 조금 더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상승시키기 위함이다. 이게 궁극적 목적이었잖아. 2번 적절합니다. 3번 신기록을 세운 뒤 갑의 경기를 배려하는 을의 모습은 동등한 조건에서 힘의 크기를 비교하며 상대의 능력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어디가 틀렸어요? 이 정답 3번입니다. 3번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죠.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의 능력을 확인하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 상대가 포커스가 아니고 자신의 힘을 확인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대와 비교해서.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경기 종료 갑에게 은메달이 을에게 금메달이 주어진 것은 힘의 차이에 따른 위계다. 그러니까 위계가 뭐야? 승패는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지배하는 건 아니지만 5번 각과 을이 서로에게 박수를 보낸 것은 상호 존중의 형태로 힘의 위계가 드러났다. 괜찮죠? 그렇죠? 정답은 3번이었고 3번만 이제 상대의 능력, 자기의 능력 확인 요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됐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뒤에 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에 지문 좀 길어요.